안녕하세요. IB 화학 최시영 강사님과 함께 IB 화학을 조금이라도 더 쉽고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원하는 7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IB더탑 학원에서 팁, 전략을 공유해보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시영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의대 출신, 현재 IB 바이오캠 강사 최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 설명회에서 다룰 주제가 살짝 컨트로버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로 저희가 학원에 꼭 다녀라 라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수업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학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따라가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학원은 많이 찾아오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내가 GCSE 화학을 잘했다, MIP 화학을 잘해서 IB도 시킨 대로 하면 잘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다가 점수가 안 나왔네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그런 이유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학생들도 많아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IB가 커리큘럼 개정이 한번 된 이후로 사실 순서가 되게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토이키오메트리를 가장 먼저 나가는데 그 스토이키오메트리 챕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개념들이 본딩이라는 챕터를 먼저 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필터하고 서로 어떤 믹스처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메서드도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그 방법을 쓰는데, 이 두 가지 모두 intermolecular force,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에 있는 그 포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조금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예 본딩 챕터를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나가는 학교들이 많고, 왜냐하면 IB 공식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얼 가스와 리얼 가스의 차이도, 아이디얼 가스는 intermolecular force가 없고 리얼 가스는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intermolecular force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습득을 하니까 좀 어렵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스토이키오메트리를 가장 먼저 나간 데에서도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본딩을 나가기 전에 사실은 periodicity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애텀의 사이즈, 애텀의 electronegativity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periodicity를 현재 개정된 커리큘럼에서는 본딩 이후에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또 들자면, 코베일런트 본드, 한국어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코베일런트 본드의 길이를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코베일런트 본드의 오더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코베일런트 본드에 참여하는 애텀의 크기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어디서 배우냐? periodicity에서 배웁니다. 근데 periodicity는 본딩 이후에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내용만 따라가다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사실은 IB 커리큘럼 디자인이 어느 정도 학교 내용만 따라가더라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은 저희가 학교 시험만 열심히 준비하다가, 학교 내용 내신 시험만 준비하다가 좀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영쌤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단원 순서, IB 화학을 공부하는 단원 순서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저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자에 대한 개념 이해, atomic structure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의 특성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탐구를 하는 periodicity를 나가고, 그 원자에 대한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원자들이 서로 어떤 본드를 하고 서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본딩을 그 다음에 나가야 되고요. 그 이후 본딩을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에 있는 intermolecular force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게 된 이후에 스토이키오메트리를 나가고, 스토이키오메트리는 결국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다 습득한 이후 이제 뒤에 나오는 thermochem, kinetics, equilibrium, acid base, electrochemistry, 그리고 organic chem, analytical chem,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커리큘럼 개정에서 앞부분 챕터가 굉장히 많이 꼬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나마 뒷부분이 꼬였다면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잘 하다가 뒤에 부분만 잘 고치면 될 텐데, 앞에 부분부터 꼬이는 경우에 뒤에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학교 커리큘럼에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순서가 꼬인 케이스를 본 것 같아요. 싱가포르 모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지금 11학년 1학기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더모다이나믹스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 전 단계를 스킵했겠죠. 그게 IA를 빨리 연습하기 위해 IA 실험에 아주 적합한 더모다이나믹스 단원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IA를 일찍 연습하는 건 좋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다짜고짜 수학적인 요소를 먼저 시작하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맞죠. 특히 싱가포르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학교들이 좀 몇몇 학교들이 좀 그런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thermochemistry, 뭐 energetics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본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결국은 이제 이 본드들이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고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에너지를 꾸준히 줘야지 이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본드에 대한 애초에 이 챕터의 메인 주제인 본드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이제 에너지로 뛰어들다 보면 학생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스토이키오메트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지 특히 리미팅 리액턴트를 기준으로 모든 에너지가 얼마나 나올지 들어갈지가 좀 나오는데 그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 리미팅 리액턴트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럼 이거를 배우지 않고 델모캠을 들어간 경우에 특히 이번 싱가포르 모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물론 IA야 빨리 작성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개념 학습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학습 순서는 결국 학교 선생님께서 주관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학생들의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플래닝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2년 동안 IB 공부해서 결국은 IB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긴 한데 물론 미국 지원하는 학생들은 파이널 점수보다는 예상 성적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신과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설계를 못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네. 학생들 성적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 이벤트 있으면 이벤트 플래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IA 성적도 매기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온전하게 시험지 자체를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고찰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학교 선생님들보다 한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보다 대치동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께서 좀 더 각광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시간을 이제 커리큘럼 분석하고 기출 문제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각 문제의 정답률도 같이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분석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니까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출제 트렌드가 어떻고 어떤 단원부터 먼저 나가야 하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엄청 명문고고 IB 점수가 엄청 높게 매년 나오는 학교들도 사실 중국이나 몇몇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분석까지 학교에서 하도록 시간을 내주는데 그렇지 않은 국제학교가 아무래도 대부분이고 그 정도의 규모와 자본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현실은 학생들의 내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러한 선생님들께서 하고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칠 때 그걸 잘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한다는 점. 그러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만들든 저희는 그 순서와 충돌하지 않게 학생들 내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로 학교에서 피리디스를 배우지 않고 본딩을 배운다고 쳤을 때 시영쌤께서는 어떻게 물 흐르듯이 학생의 내신을 책임져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항상 힘든 부분인데 학교에서 진도를 이 순서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학생은 내신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뭐 본딩 나가고 있는데 이 순서가 오라 하면서 저희가 periodicity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학교 진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periodicity 중에서도 이제 본딩을 배울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미리 뽑아가지고 그걸 학생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본딩을 나가도록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periodicity 안 나가면 본딩 힘들다 이거였는데 학생이 당장 학교에서 본딩이 곧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저희가 본딩을 어거지로 학생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periodicity 중에서 본딩
을 배우는데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빼서 학생이 짧은 시간 안에 본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상황까지, 없을 실력까지 만들어 놓고 바로 본딩을 나간 다음에 이제 본딩이 끝나고 다시 periodicity를 리비지팅 해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원래 예정된 내신 스케줄은 저희가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유들이 있게 잘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원이 오늘 설명에서는 periodicity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영쌤이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periodicity에서 좀 많이 사용하시는 비유, 뭐 개념 정리, 뭐 킬러 끝판왕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학생에게 좀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정말 쉽다라고 했던 게 사실 atomic size 그리고 ionic size를 비교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원자나 이온을 봤을 때 얘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비교를 해야 될 때 대부분 책에서는 줄글로 이제 shell number, electron shell number, 그리고 proton number, 그리고 electron number를 다 봐야 된다. 쉘이 많으면 커지고 프로톤이 많으면 작아지고 엘렉트론이 많으면 커진다. 이런 식으로만 좀 모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책에서는 우선순위를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학생이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를 보려면 얘는 프로톤이 더 많은데 쉘 넘버가 더 많네? 프로톤이 더 많은데 쉘 넘버도 더 많으면 프로톤 많으면 작아지는데 쉘 넘버 많으면 또 커진다며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선순위를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편이라서 가장 먼저 쉘 넘버를 보고 그 다음에 프로톤 넘버 보고 엘렉트론 넘버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제가 자주 어떤 비유를 많이 가르치냐면 이제 복싱 경기와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방과 이게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을 KO를 시키면 굳이 2라운드, 3라운드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1라운드는 마치 쉘 넘버와 같다. 쉘 넘버를 비교해서 어떤 애텀이 더 쉘 넘버가 많으면 이미 상대를 KO를 시킨 거다. 얘가 더 큰 거다. 근데 만약에 쉘 넘버가 똑같으면 복싱에서 1라운드에서 KO가 안 된 거니 2라운드로 넘어가서 프로톤 넘버를 보는 거다. 그래서 프로톤 넘버에서 결과가 나면 또 2라운드에서 KO가 난 거니 3라운드인 엘렉트론 넘버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최대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좀 접할 만한 내용들을 갖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뭐 또 다른 예시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퀄리비엄이에요. 그래서 이퀄리비엄은 무엇이냐면 뭐 비유 없이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제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으면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변하는 속도가 프로덕트가 리액턴트로 변하는 속도랑 같아서 결국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리액턴트의 양과 프로덕트의 양이 그대로인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많이 비유를 하냐면 백화점 1, 2층 사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변하는 속도가 1층에서 2층으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속도다. 그리고 프로덕트에서 다시 리액턴트로 변하는 리액션의 속도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사람들이 그걸 타고 내려오는 속도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속도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같고 타는 사람 수가 같다면 결국 1층에 있는 사람 수와 2층에 있는 사람 수가 똑같겠죠. 그러면 결국 이퀄리비엄이라는 건 이런 상태인 거고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똑같은 상태인 거고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항상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화점을 가면 예, 이런 원리를 네. 생각하고 복싱 경기를 보면 이런 원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해주신 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던 학원 수업을 하던 과외를 하던 본인이 앞으로 2년 동안 무엇을 공부하는지 전체적으로 이 순서를 매긴 다음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 같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설명에 많은 화학 학생들에게 도움이 돼서 모두 다 7점 또 본인이 목표하는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